절차는 호흡기 구조, 폐 용적과 용량, 가스 확산, 환기 관료, 헤모글로빈 운반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폐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처음에는 기관이 있고 오른쪽, 옆이 왼쪽인데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 왼쪽을 어떻게 약간 좀 쉽게 이해하면 좋냐면 오른쪽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상엽, 중엽, 하엽으로 오른쪽으로 외우시면 되고 왼쪽은 똑같이 그냥 상엽, 하엽으로 왼쪽으로 외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생겼고 폐는 알기 쉽죠? 그래서 폐에 완전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폐포가 나와요. 폐포는 이게 포도처럼 생겼는데 산소가 들이마셔지고 내뱉어지는 게 이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폐포에는 조그맣게 이렇게 동그라미로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파란색이 폐동맥, 빨간색이 폐정맥인데 이게 모세혈관으로 쌓여져 있어요. 그려다 보면 동그랗게 폐포가 있고 이렇게 엉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모세혈관으로 되어 있다. 알아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폐포는 모세혈관을 덮여 있고 모세혈관은 폐포와 산소와 이산화탄소를 주고받는 가스 교환의 장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흡기의 구조, 이제 본격적으로 호흡 알려드릴 건데 폐호흡이랑 세포호흡이 있어요. 폐호흡은 우리가 숨을 쉬는 동작, 환기라고 표현을 할 수 있고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시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말해요. 또 다른 거는 세포호흡. 세포 단위에서 각 조직에서 산소를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것을 세포호흡이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그리고 폐포는 한 가지 더 팁. 팁은 아니지만 폐포는 3억 개 이상이랑 5억 개 내외로 개인별로 차이가 있고 폐포는 늘어났다가 수축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아까 말했죠. 그래서 0.1mm밖에 안 되는 되게 작은 친구고요. 또 폐동맥이랑 폐정맥이 쌓여서 있다 했어요. 근데 폐동맥은 이산화탄소의 분압 농도가 높고 폐정맥은 심장으로 갈 때 폐에서 산소를 많이 받아들여서 산소의 분압이 높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폐동맥은 이산화탄소, 파란색 친구, 빨간색 친구는 산소의 분압이 더 높은, 주고받는 게 많다라는 거 한 번 더 알려주시고 갑니다. 대기와 신체 세포 사이의 호흡 가스 교환의 전체적인 개요는 첫 번째로 환기가 되고요. 환기는 대기와 폐 가스 교환 부분, 폐포라고 하죠. 폐포 사이에 호흡 가스를 이동하는 것을 의미하고 두 번째로 폐포 가스 교환. 가스 교환도 마찬가지로 폐포랑 이루어지는 친구예요. 그래서 폐포 구역에서 산소 압력이 혈액을 보다 높기 때문에 폐포는 폐에서 혈액으로 이동한다. 예를 들면 간단하게 산소가 많으면은 이산화탄소로 이동하고 이산화탄소가 많으면은 산소 쪽으로 이동하는 이렇게 상호작용으로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순환 수송. 폐에서 신체 세포로 혈액을 통해 호흡가스를 수송하는 것을 의미한다. 네 번째로는 전신 가스 교환. 혈액에서 신체의 세포로 호흡가스를 이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순환을 계속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호흡의 원리인데요. 호흡의 원리는 들숨과 날숨으로 이루어져 있고 들숨, 흡기. 흡기는 환경막이 가장 중요한 흡기 근육이고 횡격막이 수축하면 복부 내장들이 전방 하부 쪽으로 밀려나서 늑골은 바깥쪽으로 올라갑니다. 여기가 이제 목이고 승모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폐가 여기 이렇게 있고 이렇게 기관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폐포. 하고 여기에 이제 횡격막이 있는데 가로막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얘가 이제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공간이 넓어지겠죠. 그럼 여기 압력이 작아져요. 압력이 작으니까 들어올 공간들이 있겠죠. 그래서 주로 흡기 때 압력이 작아진다. 그리고 호기, 내뱉을 때는 횡격막 가로막이 좁아져요.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공간이 되게 없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되게 좁아지겠죠, 이 친구들이. 그렇기 때문에 압력이 높아진다. 그래서 얘를 내보내야 된다 하는 게 이제 호기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말 그대로 흡기하면은 흉곽이 넓어짐으로 압력이 작아져서 그거고, 호기는
내뱉으면서 좁아지고 압력이 세진다. 다음은 폐용적과 용량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예시를 들어드릴게요. 한 3층짜리 건물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고 한 층당 50평 정도 1층, 2층, 3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50평, 폐용적이라는 거는 우리 건물의 규모를 평가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한 층의 부피가 50이 되겠죠? 근데 이 건물 전체의 용적이라고 보면은 건물 전체의 규모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러면은 50 곱하기 3을 하면은 건물 전체의 규모가 나오겠죠? 150%로 얘를 이제 폐로 대입해 보면은 쉬워요. 폐로도 마찬가지로 폐 용적이 전체 폐 안에 있는 공기의 부피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고 다음은 폐 용량인데, 자, 이번에는 4층짜리 건물이에요. 3층은 약간 식당이라고 볼게요. 식당. 4층 식당. 잘 나가는 식당이라고 보시고, 3층은 무조건 개방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항상 사람이, 손님을 항상 있게 개방을 하는 곳이고, 2층, 단체 손님이 왔을 때는 2층, 4층도 개방을 한다고 해요. 근데 얘는 이제 예비로 확보해 두는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시고, 바쁠 때만 열어두는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1층에는 셰프가 항상 있어요. 얘는 예비, 얘도 예비. 1층엔 셰프가 항상 잔류한다. 얘도 마찬가지로 폐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딱 보면은 1층에는 항상 잔류하는 공기가 있는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폐 용량으로 보시면 되는 건데, 전체적으로 우리는 3층으로만 호흡이 가능해요. 평상시에는 이로만도 호흡이 가능한데, 비상사태일 때는 운동 중이에요. 우리는 항상 운동 중에는 숨이 헐떡이니까 3층뿐만 아니라 2층이나 4층까지도 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 분당 환기량.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1회 호흡량이 있죠. 산소 공급이 가능한. 여기에요, 여기. 3층이에요. 1회 호흡량은 3층. 그냥 평상시에도 계속 지속이 가능한 상태이고, 분당 환기량은 어떻게 구하냐. 1분 동안 공기가 나가고 들어오는 것이니까 1회 호흡량 3층 곱하기 호흡수라고 하면은 분당 환기량이 나온다고 한답니다. 그래서 호흡수는 호흡 빈도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1층은 셰프가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장기량이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폐활량을 평가할 때는 장기량을 빼고 나머지를 폐활량이라고 합니다. 다음, 가스의 확산. 대기 중에 가스의 총합이라고 보는데, 산소, 질소, 이산화탄소 각각의 압의 합을 대기압이라고 해요. 그래서 특징은 농도와 압은 비례한다로 이루어져 있고, 주로 산소와 질소와 이산화탄소 각각의 분압을 구할 시에는 백분율, 그러니까 곱하기 100을 하면 된답니다. 대기 중에 산소가 20.93% 있고, 질소가 공기 중에 79.04%가 있고, 이산화탄소는 공기 중에 0.03%가 있는데, 여기에서 각각의 분압을 구할 시, 그러니까 압을 구할 시에 나누기 100을 하면 이게 비율이 나와요. 거기다가 이제 760을 대기압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760을 곱하는 것이 대기압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아까도 말했지만은 그 산소나 이산화탄소는 높은 데에서 아래쪽으로 상호 보완이 되는 것을 말했잖아요. 그래서 각각의 분압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인체 내 분압의 차이에 의해서 가스 운반이 됩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운동 시에는 분압의 차가 커진 상태에서 더 많은 분압의 차가 생기기 때문에 가스 확산이 더 빨라집니다. 알아두시고 넘어가겠습니다. 환기 관료 관계.
이제 정상적인 가스 교환은 환기와 혈류의 일치가 필요한데 페프로의 혈류가 환기와 적절히 일치하지 않으면 가스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환기와 혈류의 불일치는 폐 질환으로 인한 가스 문제를 일으키고 이상적인 환기 관료는 1대1 비율로 일치한다. 그리고 중강도 운동은 환기와 관료의 관계를 개선시키는데 고강도 운동은 비율의 불균형을 발생시켜서 가스 교환에 경미한 장애를 일으킨다고 하네요. 다음은 헤모글로빈과 산소 운반인데 혈액 내 일부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용해된 가스로 운반되고 혈액을 통해 운반되는 산소와 이산화탄소는 대부분 산소가 헤모글로빈과 결합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고 일단은 해리곡선이라는 게 뭐냐, 전문 용어로는 시그모이덜 커브라고 해요. 그래서 첫 글자인 S를 따서 만든 그래프 모양이 살짝 S자라고 보면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보시면 S자가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곤 해요. 그래서 Y축은 포화도, X축은 산소 분압으로 표기가 되고, 그러니까 해리 곡선의 정의부터 말을 해드릴게요. 산소 분압과 혈액의 헤모글로빈과 결합하는 산소와의 관계를 해리 곡선이라고 하는데요. 해리의 의미는 산소와 헤모글로빈을 분리하는 게 해리. 여기에 포화도가 있잖아요. 포화는 뭐냐? 붙어 있는 거예요. 포화는 붙어 있다. 그러면은 산소를 운반해 오는 포화가 이루어지는 이유는 뭘까라는 거는 당연히 근육 쪽으로 산소를 주기 위해 포화가 되는 거고, 이제 해리 곡선은 헤모글로빈의 어느 시점에 산소가 붙어서 어느 시점에 떨어지는지 이걸 좀 말해주는 그래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보면은 Y축이 산화 헤모글로빈 비율이잖아요. 이게 그 헤모글로빈에 산화가 이제 산소가 얼마큼 붙어 있냐라는 걸 말한 거거든요. 이제 보면은 동맥이 쪽으로 가게 되면은 산화 헤모글로빈 비율이 높아지죠. 네. 이게 동맥에서 폐에서 온 이제 산소를 받아들인 헤모글로빈이 이제 동맥에서 이제 헤모글로빈 비율이 제일 높다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정맥에서 안정시 정맥에서는 체내에서 가스 교환을 해가지고 신체랑 가스 교환해서 이제 40 정도의 분압으로 헤모글로빈 비율이 저렇게 된다. 그래서 동맥에서의 산화 헤모글로빈 비율이랑 정맥 안정시 비율 위에 나와 있죠. 조직에 얼마큼 전달이 됐느냐. 동맥에서 나온 산화 헤모글로빈 빼기 정맥으로 들어온 헤모글로빈 비율을 빼면은 조직에 얼마큼 산소가 전달됐는지를 알 수 있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해리 곡선에 운동 중일 때는 해리를 더 필요로 하는데, 그래서 그래프의 곡선이 오른쪽으로 더 이동을 할수록 더 많은 해리가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마이오글로빈에 저장된 산소는 안정 시에는 운동으로 전환되는 시기에 산소 저장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헤모글로빈보다 산소에 대한 친화도가 더 높아요. 마이오글로빈이. 얘는 이산화탄소 운반을 이제 정리해 놨는데, 첫 번째로는 용해된 이산화탄소가 있고, 근데 혈액 내 10%로 운반이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헤모글로빈에 결합된 이산화탄소, 혈액 내 약 20%로 운반이 되고, 세 번째가 중탄산염이라고 혈액 내 70%가 중탄산염 형태로 운반이 됩니다. 그래서 혈액의 대부분의 이산화탄소가 중탄산염의 형태로 운반이 되는데, 그래서 산소 친화력은 산소와 얼마나 친하냐, 혈액은 헤모글로빈의 짝꿍이라고 보시면 되고 근육은 마이오글로빈의 짝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산소 분압에 의해서 산소 친화력이 결정이 되네요. 화학식을 보시면 오른쪽으로 갈 때가 혈액과 근육의 운반으로 보시면 되고 왼쪽으로 갈 때가 폐 운반으로 가시면 되는데, 이산화탄소와 물 합쳐져서 탄산이 되고 이제 중탄산염과 수소랑 결합을 해서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근육 혈액 운반이랑 폐 운반이랑 왔다 갔다 한다는 의미인식입니다. 운동 중 호흡 패턴 하고 마무리할 건데요. 분당 환기량 아까 구할 때는
뭐였죠? 3층 1회 호흡량이랑 호흡 빈도, 호흡 수를 곱하는 값이 분당 환기량 구하는 공식이고, 중강도 운동은 1회 호흡량이 많고 호흡수가 많아요. 근데 고강도 운동일 시에는 1회 호흡량이 적고 호흡수가 많다. 이유는 호흡 근육의 피로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생리적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고, 운동을 하면은 폐포 환기량이 높아지는데 1회 호흡량, 폐포 환기량은 1회 호흡량에서 4강 환기량이라는 걸 빼야 돼요. 그래서 폐포 안에서도 폐포가 이렇게 있으면은 전체적으로 폐포 환기량이 다 구해지는 게 아니라 여기에 위에 있는 죽은 공기라고 하는데 4강 공기를 빼야 돼요. 빼야 폐포 환기량이 나옵니다. 아까 그 셰프가 계신 네. 곳입니다. 맞습니다. 셰프. 그래서 얘는 이제 안정시에는 이렇게 되어 있고, 강도가 높아질수록 호흡수가 많고 1회 호흡량이 적다는 것을 한 번 더 보시고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하나 냈는데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정답은 3번이라고 합니다. 해설을 말씀해 드릴게요. 고강도 운동 시에는 호흡수와 함께 1회 호흡량이 증가하며 이 과정에서 흡기 예비 용적이 사용되어 감소하지만 장기 용적은 거의 변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발표를 맡은 조선호입니다. 자, 오늘은 엉덩관절에 대해서 발표를 할 건데, 지난주에 발표해 주셨던 내용이랑 좀 오버랩되는 내용이 좀 많아가지고 앞에 기초해박은 좀 간단하게 구조물 위주로 간단하게 설명하고, 뒤에 운동상해랑 스페셜 테스트 위주로 설명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엉덩관절은 우리 일리움, 이스치움, 포비스와 결합된 절구와 우리 피머에 결합된 복합관절 형태로 구성되어 있고, 볼앤 소켓 조이트이기 때문에 우리 상체에서는 어깨와 비슷한 관절 구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어깨와 마찬가지로 주변에 있는 근육 혹은 뭐 인대, 관절 주머니 등으로 결합되어서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많은 구조물들이 도움을 주고 있고,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우리 앞경사 외에도 절구관절 특성상 머리와 주머니 사이의 정렬은 안정성에 당연히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타이어랑 우리 트럭 보면 자동차 바퀴가 있고 위에 홈이 있던 것처럼 이렇게 구조에 맞춰서 그 홈 안에 우리 동그라미가 들어가 있다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당연히 여기 밑에 보면 우리 CE 앵글이라고 해서 중심 모서리 각도라고 우리 다른 뉴만 책에 적혀 있는 내용을 좀 발췌해서 가지고 왔는데, 25도에서 35도 해서 저기 우리 헤드 중심이랑 저 절구 관절의 위쪽 가쪽 모서리에 있는 각도를 이야기합니다. 트럭으로 예시를 들면 자동차 바퀴가 잘 굴러가야 되는데, 각도가 만약에 뭐 타이어가 조금 더 옆으로 이게 찌부가 돼서 굴러갈 때 조금 찌부가 된 상태로 옆으로 구르게 되면은 당연히 우리 자동차 옆에 험에 바퀴가 긁히는 듯한 동작이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 각도가 크게 된다면은 관절 간의 충돌을 유발할 거고, 아니면은 뭐 홈에 비해서 자동차 바퀴가 작거나 혹은 조금 덜렁덜렁 거리게 된다면은 이 관절 탈구의 위험성이 증가하거나, 아니면은 걷는 과정에서 이 관절 내에 있는 압력이 우리 걸을 때 50% 더 증가한다고 합니다. 하면 관절에 조금 더 퇴행 같은 증상이 조금 더 심하게 나타나겠죠. 관절의 이제 운동 형상학을 좀 이야기해 보면, 우리 어깨 벌림과 마찬가지로 짝힘 구조로 이게 올라갈 때 막 어깨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디 쪽은 내려가고 어디 쪽은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자동차 핸들처럼 움직인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상면, 관상면, 뭐 우리 수평면 쪽에 움직임이 나타날 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는 구조랑 한쪽은 반대로 돌아가는 구조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6가지 삼축 관절이기 때문에 우리 6가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데, 굽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우리가 무릎을 드는 행위를 할 때 고관절에서 굽힘 동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장요근, 우리 배 쪽에 있는 힙플렉서 머슬들, 그리고 뭐 대퇴직근, 내전근 복합체 등에서 운동이 나타나고, 편 했을 때도 우리가 발을 뒤로 차는 행위를 우리 익스텐션, 편 동작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대둔근, 햄스트링, 내전근까지 사용된다고 합니다. 유만책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내전근이 우리 안쪽에 있다 보니까 다들 안쪽으로 내전할 때만 사용된다고 보통 많이 생각을 하는데,
플렉션 됐을 때는 이 다리 이 관절을 기준으로 무릎이 앞쪽에 있을 때는 플렉션 시킬 때는 내전근이 마찬가지로 사용되고 이 다리가 어디에 있냐에 따라서 이 내전근이 같이 협력근처럼 도움이 많이 된다고 유만 측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게 볼앤 소켓 조인트 당연히 컨케이브랑 컨벡스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헤드가 당연히 컨벡스일 거고 절구가 컨케이브 구조여서 컨벡스가 움직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 관절이 움직임과 함께 반대쪽으로 글라이드가 나타난다고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교수님이 헷갈릴 때마다 한 번씩 알려주신 구조인데 이 시험 보다가 헷갈리면 이렇게 주먹을 이렇게 놓고 컨벡스로 움직임을 나타내고 싶다 하면은 이렇게 했을 때 주먹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생각해 주시고, 만약에 컨케이브가 움직인다 얘로 움직였을 때 그런 관절이랑 움직임 면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면은 조금 컨벡스랑 컨케이브가 조금 헷갈리지 않는다고 교수님이 알려주셔서 저도 맨날 시험 볼 때마다 교수님 앞에서 이러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모음. 우리 내전근도 이 많은 도움을 움직임에서도 걸을 때도 혹은 내가 뛸 때도 내전근이 알게 모르게 앞으로만 다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도 우리 피모가 움직이기 때문에 내전근도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시상축을 기준으로 내전근 복합체와 우리 안쪽에 있는 박근, 시골근 등이 근육 움직임에 사용되고, 우리 엉덩이를 바깥으로 벌린 근육에는 우리 중소등근과 장요근, 대퇴근막 장근이라고 해서 우리 허벅지 옆쪽에 붙어있는 근육들이 벌림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에 안쪽 돌림은 마찬가지로 우리 고관절 안쪽으로 돌리는 기준에서 둔근이랑 내전근 마찬가지로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조금 더 타겟으로 많이 사용될 거고, 가쪽 돌림은 우리 엉덩이 뒤쪽에 있는 이 정말 외우기 힘든 근육 6개에서 7개 정도 있는데, 이 근육들 이상근, 위아래 쌍둥이근, 폐쇄근 등의 근육을 사용해서 가쪽 돌림을 만든다고 합니다. 조금 다른 이제 근육 외쪽으로 서해부 인대라고 우리 그 허벅지 사타구니보다 조금 위쪽에 약간 복근과 상체와 하체가 갈라지는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우리 서해부라고 이야기하는 그쪽에 있는 인대 링거널 리가먼트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쪽에서 많이 그 운동선수들 같은 경우에 탈장이 많이 나타난다고 해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도 한번 탈장 때문에 몇 경기를 쉬었던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는데, 스포츠 탈장이나 내장을 지지하는 근육이 우리가 무거운 것, 데드리프트나 혹은 순간적으로 힘을 줄 때 배에 복압이 증가하게 되는데, 이 동시에 이 복압이 약해져서 이 장이 큰 막을 뚫고 나오는 것을 우리 스포츠 탈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경인대는 우리 허벅지 옆쪽, 흔히 많이 뛰시는 분들이면 그 장경인대 아파 맨날 많이 하시는 그 장경인대, 허벅지 옆에 완전히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무릎 바깥쪽, 메니스커스 바깥쪽 부분까지 붙어 있다고 해서 조금 뒤에 어차피 장경인대 증후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조금 더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기초예방을 넘어서 이제 운동상해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내전근 자상, 내전근 어덕터 스트레인, 잘못 적었네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내가 그 앞으로 뛰다가 방향을 전환할 때 어쨌든 허벅지 안쪽에 있는 근육들이 순간적으로 늘어나면서 이 손상이 많이 되는 기전이라고 합니다. 축구 선수들도 많이 나타나고, 제 주변에서는 이게 순간적으로 우리 슬레드라고 하나요? 이렇게 무거운 걸 밀고 나가는, 무거운 거를 밀다가 순간적으로 다시 다 밀고 뛰어 나갈 때 순간적으로 방향 전환할 때 내전근이 손상되신 주변에 분이 있어서 많이 접할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증상은 환자마다 다르긴 하는데 운동 중에 조금 이 아드레날린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운동 중간에는 통증을 못 느끼다 끝나고 나서 갑자기 허벅지 안쪽이 아프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고, 허벅지 안쪽이 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많이 느낀다고 합니다. 관리는 당연히 조금 통증이 줄어들 때까지는 안정적 보존 치료가 필요하고, 냉동요법 치료 같은 경우에는 조금 치료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하고, 보통 진단 방법은 내전근 스퀴즈 테스트라고 해서 누워있는 상태에서 허벅지 안쪽에다 주먹을 넣어놓고 이거를 쥐어짜게 허벅지를 서로 조여볼 수 있도록 했을 때 통증이 나타나면은 보통 양성 반응이라고 해서 좀 생각보다 간단한 검사 반응으로 내전근 손상을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마찬가지로 우리 햄스트링 자상. 이건 조금 많이 더 흔하게 일어나는 자상인데, 이거는 스프린트 하시는 분들이나 축구 선수들 강하게 뒤에서 발로 빵 차다가 순간적으로 근육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때 보통 많이 다치는 증상이고, 이 축구 선수들 축구 보다 보면은 갑자기 차고 나서 엉덩이를 잡고 걷는 모습을 종종 볼 수 있는데, 이게 이 햄스트링 손상은 보통 이 정지부보다는 기시부에서 손상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해서 보통 엉덩이 깊은 쪽을 좀 잡고 약간 조금 깽깽이로 걷거나 그런
모습을 보이면 보통 햄스트링 자상이라고 많이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관리는 통증 전까지 안정 과정이 필요하고 조금 등척성 운동을 위주로 많이 운동을 진행해 주다가 우리 진짜 마지막으로 넘어갈 때는 우리 등심성 운동을 하는 것을 책에서는 권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진단 과정에서 벤트니 스트레치 테스트라고 햄스트링 신장 검사인데 그냥 쉽게 생각해 주셔서 허벅지를 올려서 늘려봤을 때 허벅지가 아프면 당연히 양성, 이렇게 해서 쉽게 조금 판단을 할 수 있는 진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까 앞서 얘기했던 IT 밴드 신드롬 장경인대 증후군인데 반복적인 과사용 증후군이에요. 보통 급성 어큐트하게 나타나기보다는 크로닉하게 나타나는 보통 증상이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대퇴를 뭐 굽혔다 폈다 혹은 뭐 러닝 뛰시는 분들에게서 많이 나타나는데, 생각보다 테니스 아까 무릎 안쪽에 메니스커츠 바깥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가끔 관상 테니스처럼 옆으로 뛰는 동작에서도 종종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무릎 바깥쪽에서 통증이 조금 많이 나타나고, 조금 뭐 런닝을 기준으로 했을 때 조금만 뛰었는데도 허벅지 바깥쪽이 되게 뭔가 묵직해지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고 해요. 당연히 과사용 증후군이기 때문에 당연히 사용을 줄여야 되는 게 기본적인 전제고, 비스트레조이성 약물 투여는 뭐 우선적이진 않지만 통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한 번씩 중재 전략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둔근 강화를 통해서 바깥쪽 벌림에 대한 운동 중재도 효과적이라는 논문도 이야기가 되게 많이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진단은 밑에 오버 테스트랑 노벨 테스트 뒤쪽에 설명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궁둥뼈 구멍 증후군이라는 증상인데, 아까 엉덩이 벌림 근육에서 피지펄미스라는 근육이 있어. 궁둥 구멍근. 이 근육 쪽 뒤에 신경이 지나가는데 근육 쪽에서 이 신경을 눌러서 보통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보통 많이 디스크랑 하체 밑으로 내려가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랑 많이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허리 디스크와 좀 차별점이 있다면 얘는 허리는 안 아파요. 똑같이 저릴 수는 있는데 얘는 허리는 덜 아프고, 얘는 좀 가쪽 종아리랑 발가지 방사통은 똑같이 나타나되 이 허리에서 통증이 많이 안 나타나, 엉덩이 깊은 쪽에서 또 오히려 통증이 더 많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성기는 통증 감소를 위한 휴식, 그리고 이 오른쪽 사진 보시면 이거 다들 많이 하시는 스트레칭인데, 이거를 보통 궁둥 구멍근 스트레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쪽 돌림에 대한 저항을 조금 주시는 운동을 한다면 조금 통증 개선에도 많이 효과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페어 테스트랑 여기 프리버그 검사라는 방법이 있는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궁둥뼈 증후군에 대해서 판단을 한다고 합니다. 스페셜 테스트를 저번 주에 해주셨던 내용을 조금 많이 배제를 하고 오늘 찾아봤었는데, 토마스 테스트와 캐럴 테스트 둘 다 천장을 보고 누운 상태에서 진행을 하는데, 한쪽 무릎을 잡아 당겨주시고 반대쪽 이 당기는 쪽보다는 내가 봐야 되는 시선은 반대쪽 다리가 펴져 있는 쪽에 다리를 봐주셔야 되는데, 이때 엉덩이가 들리거나 허리가 과하게 신전되는 경우에는 보통 양성 반응을 보통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이 토마스 테스트 같은 경우는 이 장요근을 볼 건지 대퇴직근을 볼 건지에 대해서 많이 판단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림에 나온 것처럼 이렇게 침대에 완전히 누운 상태에서 무릎을 당겨서 엉덩이가 들리면 보통 장요근에 대한 단축을 많이 이야기하고, 침대 끝부분에 걸친 상태에서 이 무릎이 펴져 있는 거를 바깥쪽에 낸 상태로 똑같이 잡아 당겼을 때 이 이 허벅지가 들리거나 하는 경우에는 우리 허벅지 앞에 있는 대퇴직근의 단축을 보통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서는 이 두 가지, 장요근이냐 대퇴직근이냐를 좀 먼저 판단하고, 그 후에는 캐럴 테스트를 통해서 완전히 대퇴직근의 단축에 대한 여부를 많이 확인한다고 하는데, 비슷한 자세로 환자가 당겼을 때 이 허벅지가 들리게 무릎을 살짝 굽혀놓은 상태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이 허리가 들리거나 과한 전방경사 반응을 보였을 때는 이 캐럴 테스트에서는 양성 반응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토마스 테스트랑 캔들 테스트랑 많이 헷갈려 하는데요. 보면은 장요근이랑 직근 테스트죠. 그렇기 때문에 장요근이 어떤 액션이 나오죠? 힙플렉션이죠. 힙플렉션. 대퇴직근 같은 경우는 투 조인트 머슬이기 때문에 이제 니 플렉션이랑 그리고 힙플렉션 두 개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한쪽 다리를 한번 당겨보시겠어요? 왼쪽 다리를 가슴을 쭉 당겨주세요. 살짝 움직임도 만들어주겠어요. 보면은 힙 플렉션이 살짝 나오고 니 플렉션은 살짝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이 장요근과 대퇴직근 둘 다 살짝 단축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선호 친구는 그 단축의 정도가 그렇게 심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진짜 심한 분들은 무리 아래 이렇게 들려오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캔들 테스트 한번 끝에 걸터 앉아보시겠어요? 아예 그냥 발 서인 상태에서 걸터 앉아볼게요. 여기서 이 한쪽 무릎을 잡고 그대로 누워볼게요.
눕게 되면 방금 무릎이 펴졌죠. 근데 니 플렉서를 시키는 거는 이 장요근이 아니죠. 장요근이 아니고 직근만 니 플렉션을 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캔들 테스트는 이 직근을 보는데 좀 더 중점적으로 보는 테스트라 볼 수 있고, 토마스 테스트는 장요근과 대퇴직근 둘 다 한 번에 이 양상에 따라서 볼 수 있는 테스트라 보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오버 테스트는 아까 앞서 얘기했던 장경인대 증후군에 대한 검사 방법인데, 환자를 사이드라인 포지션으로 눕혀놓은 상태에서 그 한쪽 다리를 내가 AS 쪽을 잡아주시고, 반대팔은 우리 무릎 안쪽에 미디얼 에피콘다이를 잡아주시던가 안쪽에 무릎 안쪽을 잡아주셔서 외전과 신전을 만들어주신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뒤로 백 익스텐션 하듯이 뒤로 잡아주신 상태로, 그래서 지면으로 천천히 내려놨을 때 이 환자의 다리가 이 장경인대가 타이트하면 이게 다리가 내려오지를 못하겠죠. 당연히 환자에게 좀 힘을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상태에서 다리가 과연 순조롭게 내려오는지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주시는 검사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페어 테스트는 지난주에 했었던 우리 그 검사와 좀 반대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플렉션, 어덕션, 인터널 로테이션을 만들어주는 장세에서 고관절과 무릎을 굽혀주시고, 그 상태에서 발목을 잡고 정강이를 외전하면은 당연히 그 허벅지가 안쪽으로 인터널 로테이션 하기 때문에, 이 인터널 로테이션 했을 때 우리 엉덩이 쪽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양성이라고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난제 제가 교수님들 두 분의 그 의견이 갈려서 조금 궁금해서 가져왔습니다. 한 교수님은 햄스트링 복귀 전에 이 노르딕 햄스트링 컬 복귀 기준에 타당하다라고 하셨던 교수님이 한 분이 계셨고, 한 교수님은 신장성 수축이 어쨌든 이 근섬유의 손상을 유발하기 때문에 굳이 이 동작을 통해서 복귀의 기준을 잡는 건 적합하지 않다라고 해주셨던 그 건재 교수님이 한 분씩 계시는데, 다른 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에 대해서 저는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RTS 직전 이제 어느 정도 필드 러닝이 가능한 상태고 축구 선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이 노르딕 햄스트링 컬 동작이 과연 맞는가? 이 논문에서 제가 봤던 내용은, 논문은 이 노르딕 햄스트링 컬 기준이 맞다라고 이야기했었고, 저는 사용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는데, 애초에 노르딕 햄스트링 컬을 사용하지 못할 정도면은 복귀를 할 수가 있는지 또 의문이고, 좀 신장성 때문에 그 햄스트링을 다치기 때문에 사용하지 말라라는 건 알겠는데, 그 신장성 수축의 상황에 그 근육을 적응시켜야지 또 이제 부상 당하지 않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지.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거를 못하면은 사실 복귀를 하더라도 쉽게 다시 재부상을 당할 이유가 있을 거고, 아무튼 저거를 함으로써 이제 복귀를 해도 된다라는 기준이 쓸 것 같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도 하는 게 맞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는 하면은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게 그 교수님이 말씀하셨던 내용을 조금 이야기하면, 굳이 노르딕 말고 스파인 자세로 누운 상태에서 뭐 브릿지한 상태로 밑에서 뭐 슬라이스 보드를 두고 이렇게 밀어내는 컬 동작이나 그런 대체 동작이 많은데, 굳이 이런 식으로 위험을 감수하면서 이런 동작을 하는 게 맞을까라는 얘기도 많았었고, 이 페이퍼에서 나왔던 복귀 기준은 이 동작과 15피트 정도 되는 동작에서 감속, 가속, 오클레이션과 뭐 디클레이션을 했을 때 조금 뭐 통증이나 그런 게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판단을 해야 복귀가 맞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해서, 저도 되게 이 동작이 상당히 어려운 동작이기 때문에 굳이 저도 막 엄청 운동할 때도 많이 하지도 않고 많은 사람한테 권유는 안 하긴 하는데, 좋은 운동은 맞아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조금 듣고 싶었었습니다. 이 햄스트링 부상 관련해서 제가 마침 인스타그램 콘텐츠를 작업해 놓은 게 있어서 이제 한번 그걸 토대로 말씀드리면은, BJSM이라고 하는 이제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인데, 이 스포츠 의학 저널 중에서는 가장 높은 퀄리티의 논문들이 실리는 곳이에요. 거기서 이제 햄스트링 논문 관련 논문들을 찾아봤었는데, 거기서 합의된 내용으로는 편심성 근력이 건측에 비해서 환측이 90% 이상 회복이 돼야지 이제 필드로 돌아갈 수 있고, 또 이제 선수가 이제 재부상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필드에 돌아갈 준비가 된 거다라고 이제 합의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서 또 말하는 대표적인 운동 중에 하나가 노르디컬이 이제 재부상과
아니면은 부상 경험이 없는 선수한테도 햄스트링 부상의 예방에 도움이 된다라고 최신 저널들에 많이 실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수님께서 노르디컬이 좀 이제 햄스트링 부담이 되는 운동을 맞으니까 또 이제 편심성 운동을 하다 보면은 다시 이제 좌상이나 이런 스트레인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된다라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이제 노르디컬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는 좀 이제 좀 그렇게 보기에는 뭐 무리가 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내용은 오늘 거 공부 많이 된다.